여기서 끝낼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어. 청마 로비를 가르는 고은설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내가 있는 한 넌 절대 이 회사에 못 들어와. 강해라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각 청마 건물 바깥의 그늘에서 한 남자가 오래 벼려온 원한을 곱씹으며 서 있었습니다. 두고 봐. 그 여자 밑바닥부터 다 파헤쳐 줄 테니까. 리베이트 누명을 쓰고 쫓겨난 최 실장이었습니다. 무너진 자가 붙든 마지막 패는 한 여자가 그토록 지우려 애쓴 오래된 과거였는데요. 피로 쌓아 올린 주미란의 가짜 왕국은 과연 그 낡은 비밀 앞에서 온전히 버텨낼 수 있을까요? 고은설은 청마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강혜라의 서늘한 목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작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심사에서 빼버린 강혜라 앞에서 고은설은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고 못을 박은 참이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나오자 늦어름에 미지근한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고은설은 잠시 멈춰 서서 청마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높고 단단한 벽 안 어딘가에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 숨어 있다는 확신이 이제는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10년을 감옥에서 보내는 동안 하루도 잊은 적 없는 다짐이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는 그 다짐 하나로 고은설은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엄마. 고은설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주먹을 꼭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혜라가 아무리 앞을 막아서도 이 싸움을 멈출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상대가 저리 필사적으로 막으려 든다는 건 청마 안에 감춰진 무언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라고 고은설은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청마 정문에서 조금 떨어진 가로수 그늘 아래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청마의 안방 살림을 주무르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 문 안으로 발조차 들이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행사비 리베이트라는 누명을 뒤집어쓰고 형사 고발 위기에 몰려 집까지 내놓아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의 뒤에 누가 있었는지 최 실장은 이를 갈며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주미란. 최 실장의 입에서 그 이름이 씹어뱉듯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청마를 드나드는 사람들 틈에서 익숙한 얼굴 하나가 스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걸 최 실장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여자는 겉으로는 늘 공손하고 부드러웠지만 뒤로는 사람 하나쯤 소리 없이 무너뜨리는데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산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 실장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여자의 발밑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은 지난 세월을 파고들기로 마음먹은 것이었습니다. 최 실장의 눈빛은 원한으로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조용하고 끈질긴 표정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멀찍이서 청마의 문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쫓았습니다. 저 안에서 자신을 밀어낸 여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태연히 웃고 있을 걸 생각하면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면 반드시 실수가 나온다는 것을 오랜 회사 생활에서 익힌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조용히 지켜보고 조용히 파고들 때였습니다. 고은설이 걸어 나온 청마의 문과 최 실장이 노려보는 청마의 문은 같은 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아직 알지 못했지만 같은 곳을 향해 각자의 칼을 벼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억울하게 잃은 어머니를 위해, 다른 하나는 짓밟힌 자신의 자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목적은 달랐지만 두 사람이 겨눈 관역은 어느새 같은 곳으로 서서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코트깃을 세우고 천천히 청마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최 실장은 홀로 어두운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책상 위에는 청마에서 받은 옛 명함들과 빛바랜 서류 몇 장만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종이들을 하나씩 넘기며 오래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청마에서 일하던 긴 세월 동안 최 실장은 주미란에 대해 떠도는 소문들을 여러 번 흘려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청마에 발을 붙이기 전 어느 병원 언저리를 오래 맴돌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모라고 했지 처음엔. 최 실장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주미란이 청마에 처음 들어온 것은 아이를 돌보는 유모 자리였다는 것을 그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유모가 되기 전에 무엇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제대로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주미란 스스로도 지난 이야기는 입에 올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이전의 삶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지워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늙은 청마 사람들 사이에서 그 무렵 주미란이 어느 산부인과 근처를 드나들었다는 단편적인 이야기가 떠돌았을 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흘려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남의 지난 사정을 굳이 캐고 다닐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그때 최 실장은 그런 소문을 입에 올리는 사람에게 쓸데없는 소리 말라며 핀잔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청마에서 쫓겨나 모든 것을 잃은 지금 그 흐릿한 조각들이 최 실장의 눈에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허점 하나 없는 여자가 딱 한 군데 흐릿한 데가 있단 말이지. 최 실장은 낡은 수첩을 펼쳐 오래전 들었던 이름들을 더듬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이름 하나, 그 무렵 주미란과 엮였다던 사람들의 성씨 몇 개, 그리고 어렴풋이 남은 동네 이름.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 실장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완벽하게 자신을 몰아낸 그 여자에게도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바로 거기가 급소일 터였습니다. 사람이 그토록 철저하게 과거를 지운다는 것은 지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라고 최 실장은 생각했습니다. 최 실장은 지난 세월 청마 안에서 주미란을 곁눈으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김정선 앞에서는 더없이 살뜰한 실장이었다가 뒤로 돌아서면 얼마나 서늘해지는지 최 실장은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겉과 속이 그토록 다른 사람이라면 그 과거 또한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었습니다. 유머라는 이름 뒤에 어쩌면 아무도 짐작 못할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어디 한번 파보자고. 당신이 그렇게 애써 묻은 게 뭔지. 최 실장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수첩을 덮으며 창밖의 어둠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벼려온 칼끝이 이제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할지 서서히 가닥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어둠보다 더 깊은 원한이 그의 눈 속에서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청마의 법무팀 사무실에는 늦은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서연재는 책상 위에 펼쳐놓은 자료들을 하나씩 짚어가며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은설이 어렵게 손에 넣은 차량 사진, 그 차가 청마의 법인 차량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필 그 주의 운행 기록만 감쪽같이 삭제되어 있었다는 정황. 배우가 청마 안에 있다는 것까지는 분명해졌지만 그 실체를 잡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안에서 기록을 지웠어. 그것도 아주 익숙한 손으로. 서연재는 낮게 중얼거리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는 청마산의 인물들의 동향을 조용히 살피는 중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지식재산권 관련 조사라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은 그 차량과 이정태를 이어준 사람이 누구인지를 좇고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배우가 몸을 숨겨버릴 수 있었기에 서연재는 발소리를 죽인 채 조심스럽게 그물을 좁혀갔습니다. 그러던 중 서연재의 귀에 낯선 소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밀려난 최 실장이 요즘 청마 근처를 자주 맴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서연재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밀려난 사람이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일이야 흔했으니까요. 오랜 세월 몸담았던 회사에 마음이 남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곱씹을수록 어딘가 걸리는 데가 있었습니다. 쫓겨난 사람이, 그것도 형사 고발까지 몰린 사람이 굳이 회사 근처를 서성인다. 서연재는 손끝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리베이트 혐의로 코너에 몰린 사람이라면 보통은 몸을 사리기 마련이었습니다.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히 지내며 제 앞가림을 하는 게 순리였습니다. 그런데 최 실장은 오히려 청마 언저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잃은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노리는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서연재는 오랜 법정 경험으로 다져진 촉을 세웠습니다. 밀려난 사람의 원한과 자신이 좇는 배우가 어딘가에서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기 마련이었습니다. 만약 최 실장이 주미란을 노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주미란이 자신이 좇던 배우와 이어져 있다면 이 낯선 그림자는 뜻밖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섣부른 짐작은 금물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그저 억울함을 못 이겨 회사 앞을 서성이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재는 우연을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이정태라는 경비 하나의 위증으로 고은설이 억울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본 뒤로 그는 세상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란 없다는 것을 뼈에 새겼습니다. 작은 우연처럼 보이는 것 뒤에 누군가의 계산된 손이 숨어 있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서연재는 최 실장이라는 이름을 조용히 수첩에 적어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지만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움직임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고은설의 싸움과 어디서 만나게 될지 서현재는 조용히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창밖에 늘어선 청마의 불빛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고은설은 서미래가 내준 별채로 돌아왔습니다. 낮 동안의 긴장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현재가 이미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청마에 다녀왔다고 들었어요. 서현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은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강혜라를 만났어요. 제 작품을 심사해서 뺀 게 그 사람이라는 걸 이제 숨기지도 않더라고요. 고은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삭인 분노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강혜라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반드시 되찾아오겠다고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던 순간을요. 그러나 그 서늘한 다짐과는 별개로 고은설의 마음 한구석에는 초조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강혜라가 저를 막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정작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진짜 사람은 아직 잡히지 않았어요. 고은설이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강혜라를 향한 싸움에 매달리는 사이 정작 뒤에 숨은 배우가 점점 멀어지는 건 아닐까. 그 불안이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강혜라는 눈에 보이는 적이었지만 어머니를 옥상에서 떨어뜨린 진짜 손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강혜라는 어쩌면 큰 그림의 일부일 뿐일지도 몰라요. 진짜는 그 뒤에 있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변호사님. 고은설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서현재는 그 눈을 마주보며 잠시 말을 고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설 씨, 요즘 청마 안이 조금 이상해요. 고은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아직 뭐라 확실히 말하긴 이른데 안에서 낯선 움직임이 감지돼요. 지금까지와는 결이 다른 또 다른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서현재는 최 실장의 이름을 아직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로 고은설을 흔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섣부른 기대는 오히려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걸 그는 지난 10년 동안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지금은 조급해하지 말고 신중히 지켜봅시다. 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저쪽이 먼저 알아채요. 우리가 유리해지려면 저쪽이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서현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은설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급함을 누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면서도 그녀는 서현재의 말이 옳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알겠어요. 변호사님만 믿고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고은설이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청마 안에 생겼다는 그 낯선 변수가 무엇인지 자꾸만 궁금해졌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로 이어지는 길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어둠 속을 더듬어 온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흔들림도 예사롭게 넘길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서현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별채를 나선 뒤에도 고은설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물결이 조용히 밀려오고 있다는 예감이 두 사람 사이에 말없이 흘렀습니다. 이튿날부터 최 실장의 움직임은 본격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청마 안팎에서 쌓아온 인맥을 하나씩 되짚어갔습니다. 한때는 그에게 굽신거리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밀려난 그를 대놓고 피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바쁘다는 핑계로 서둘러 끊어버리거나 아예 받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잘 나가던 시절에는 상상도 못했던 냉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최 실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래 벼려온 사람의 끈질김으로 그는 십수년 전의 흔적을 하나씩 더듬어 갔습니다. 오히려 그 냉대가 그의 원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병원 아직 그 자리에 있나? 최 실장은 옛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넌지시 물었습니다. 주미란이 유모 자리를 얻기 전 드나들었다는 산부인과였습니다. 오래된 병원이라 이미 문을 닫았거나 이름이 바뀌었을 법도 했지만 최 실장은 그 언저리부터 후기로 했습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실마리가 없을 때는 발로 뛰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발품을 팔수록 조각들이 조금씩 모여들었습니다. 그 무렵 주미란으로 보이는 여자가 병원 근방을 드나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는 증언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기억은 흐릿했고 이름도 얼굴도 세월의 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실장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뭔가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최 실장은 낡은 수첩에 새로 들은 이야기들을 빼곡히 적어 넣었습니다. 확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완벽하게 자신을 지워버린 그 여자에게도 파묻어둔 무언가가 있다는 확신만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병원 근처의 낡은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청마에서 잘 나가던 시절 주미란과 홍보이사 자리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날들. 그리고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그 여자의 냉정한 얼굴. 익명의 제보 한 장으로 자신을 형사고발 직전까지 몰아넣고도 그 여자는 여전히 청마의 안방에서 웃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날 오후 최 실장은 오래전 그 병원에서 일했다는 한 노인을 어렵게 수소문에 찾아냈습니다. 이제는 병원을 떠나 조그만 가게를 하고 있다는 사람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옛 이웃을 찾는 척 넌지시 그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노인은 처음엔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최 실장이 몇 가지 이름과 시기를 짚어주자 조금씩 예시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에 참 이런저런 일이 많았지. 산모가 아이를 두고 사라진 일도 있었고. 노인의 그 한마디에 최 실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끌어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여전히 없었지만 흐릿하던 그림에 처음으로 윤곽 하나가 잡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실장의 입가에 서늘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먼저 그 여자의 급소를 쥐게 될 차례였습니다. 그는 수첩을 코트 안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청마의 디자인팀에서는 강혜라가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작이 들통난 뒤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고운서를 향한 적개심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지정 폰트 어쩌고 하더니 결국 다시 심사에 올려 강혜라는 책상 위에 서류를 신경질적으로 내리쳤습니다. 차석진이 고은설의 작품 곧 97번을 다시 심사에 넣으라고 못을 박은 일이 못내 거슬렸던 것입니다. 자기 밑에서 손발처럼 부리던 심사 절차가 오히려 자신을 향해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강혜라로서는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심사위원 하나가 유독 그 97번 작품을 마음에 들어 하더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청마가 추구하는 방향을 정확히 짚었다느니 창의적이라느니 하는 칭찬이 오갔다는 것입니다. 강혜라는 그 말을 떠올릴 때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내가 이대로 물러설 것 같아? 어림도 없지. 강혜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곧장 주미란을 찾아갔습니다. 홍보이사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미란이 서류를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사님, 저 좀 도와줘요. 강혜라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주미란은 늘 그렇듯 부드러운 얼굴로 강혜라를 맞았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혜라야. 그 여자요. 고은설. 오빠가 자꾸 그 여자 편을 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대로 두면 진짜 회사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강혜라의 목소리에는 초조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잠시 강혜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흥분하지 마. 티 나게 굴수록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거야. 0점을 준 것도 그래. 다들 90점을 넘게 줬는데 너 혼자 0점을 주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강혜라가 발을 굴렀습니다. 주미라는 차분하게 강혜라를 다독이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산을 굴리고 있었습니다. 강혜라의 눈에는 고은설이 그저 성가신 경쟁자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미란에게 고은설이라는 이름은 강혜라의 짜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운 문제였습니다. 우선은 조용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미란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혜라는 그 말에 쉽게 수긍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라니요? 오빠가 저렇게 그 여자를 챙기는데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강혜라가 입술을 깨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기 것이라 여겨온 자리를 하필 고은설 같은 여자에게 위협받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강혜라에게는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한다는 경험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초조하고 더 악착 같았습니다. 주미라는 그런 강혜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이렇게 앞뒤 없이 굴다가 오히려 이를 그르칠까봐 주미라는 속으로 조바심이 났습니다. 강혜라는 그런 주미란의 속내를 조금도 알아채지 못한 채 다음 수를 궁리하는 데만 골몰했습니다. 그저 이사님이 도와주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늘 그래왔듯 이번에도 그러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강혜라가 돌아간 뒤 홍보이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주미라는 창가에 서서 청마의 널찍한 로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겉으로는 강혜라를 다독여 돌려보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조금도 편치 않았습니다. 고은설. 주미라는 낮게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그 아이가 다시 청마의 문턱을 넘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미란에게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피로 쌓아 올린 왕국이었습니다. 자기 딸을 청마의 딸로 앉히고 남의 인생을 통째로 삼키며 여기까지 온 세월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미라는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치워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놓여 있던 아이가 하필 지금 이 순간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주미라는 잊고 지내려 애썼던 지난날의 뇌관 하나가 조용히 건드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어느 병원에서 자신이 저지른 일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주미라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 애가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몰라. 그저 우연히 여기까지 온 것뿐이야. 그러나 그 다짐만으로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묻히는 비밀은 없다는 것을 주미라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남의 비밀을 파고들어 사람을 무너뜨려 온 만큼 자신의 비밀도 언제든 누군가의 손에 파헤쳐질 수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오랫동안 잠들어 있다가 고은설의 등장과 함께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인터폰을 눌러 나 부장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나 부장이 들어섰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이사님? 나 부장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미라는 창가에서 돌아서며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요즘 회사 안팎으로 낯선 움직임이 없는지 잘 살펴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낯선 움직임이라 하시면 누가 우리 회사 주변을 기웃거리는지 쓸데없이 뭘 캐고 다니는 사람은 없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나한테 보고해. 주미란의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나 부장은 그 서슬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빠짐없이 살펴보겠습니다. 나 부장이 문을 닫고 나간 뒤 주미란은 다시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래전 이 손으로 저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두 아이의 운명을 뒤바꿔 놓았던 그 순간이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까지도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요. 주미라는 그 기억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지금 흔들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 무엇을 버렸는지 그녀는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주미라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비를 오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얼굴들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낯익은 위협의 그림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불안이 이제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 부장이 홍보이사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이 어려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서류에서 눈을 떼며 나 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알아냈어? 예, 이사님. 그런데 좀. 나 부장이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럽게 눈치를 살폈습니다. 주미라는 손짓으로 어서 말하라 재촉했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사내를 훑어봤는데 뜻밖의 이야기가 걸려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에서 나간 최 실장 말입니다. 주미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최 실장이 왜? 그 사람이 요즘 옛날 어느 병원 쪽을 들쑤시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 시절 병원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수소문하고 있다는데 뭘 캐려는 건지 도통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돌더군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미란의 낯빛이 눈에 띄게 굳었습니다. 늘 여유롭던 얼굴에서 핏기가 슬며시 가셨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병원이라는 한마디가 오랫동안 깊이 묻어둔 무언가를 곧장 건드렸던 것입니다. 병원. 어느 병원이라던가. 주미란이 애써 침착한 척 물었습니다. 그러나 목소리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 부장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아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된 산부인과라고만 들었습니다. 최 실장이 그런 데를 왜 파고드는지 저도 이상해서 곧장 보고 드리는 겁니다. 주미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잊고 지내던 이름 하나가 아니 잊으려 그토록 애썼던 시절 하나가 다시 목을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최 실장은 그저 밀려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뒤를 캐는 것일 뿐이라고 주미란은 스스로를 다독여 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가 파고드는 곳이 그 병원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견딜 수 없이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필 거길. 주미라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래전 청마에서 유모 자리를 두고 홍보이사 자리를 두고 사사건건 자신과 부딪히던 최 실장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이제 원한을 품고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손끝으로 관자놀이를 짚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습니다. 수고했어. 계속 지켜보고 그 사람 움직임 하나하나 빠짐없이 보고해. 주미란이 겨우 목소리를 추스르며 지시했습니다. 나 부장은 잠시 주미란의 굳은 얼굴을 살피다가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이사님, 혹시 최 실장이 무슨 껄끄러운 걸 알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제가 미리 손을 좀 써두는 게. 됐어. 자네는 시키는 것만 해. 주미란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나 부장은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물러났습니다. 나 부장이 물러난 뒤 홀로 남은 주미란의 얼굴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오랫동안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오래전 그 병원에서의 밤이 아무리 밀어내도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두 아이의 운명을 뒤바꿔 놓던 그 서늘한 손길이 세월이 이만큼 흘렀는데도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일 없이 잘 덮여 있던 그 밤이 이제 최 실장이라는 뜻밖의 손에 의해 다시 파헤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일을 아는 사람은 이제 나 하나뿐이야. 그런데 어떻게? 주미라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최 실장이 확실한 것을 손에 쥐었을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흐릿한 소문만으로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주미란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벼려졌습니다. 무너지기 전에 먼저 싹을 잘라야 했습니다. 그 무렵 최 실장은 마침내 오래 찾아 헤매던 실마리 하나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가 어렵게 만난 사람은 20여 년 전 그 산부인과에서 일했다는 늙은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기억이 흐릿했지만 최 실장이 끈질기게 그 시절을 되짚어주자 조무사는 조금씩 예시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참 별일이 다 있었지. 밤에 산모 하나가 아기를 두고 사라진 일도 있었고. 조무사가 먼 곳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숨을 죽이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이상한 소문이 하나 돌았어. 그 무렵에 아이가 바뀌었다는 이야기 말이야. 아이가 바뀌어요? 최 실장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낮아졌습니다. 조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소문이 돌았다는 거지. 어느 산모의 아기가 다른 집 아기하고 뒤바뀌었다는. 워낙 오래된 일이라 나도 이젠 가물가물해. 그때도 쉬쉬하고 넘어갔으니까. 확실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늙은 사람의 흐릿한 기억 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지도 않았고 이름도 얼굴도 세월에 다 발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실장에게는 그 한마디가 벼락처럼 다가왔습니다. 주미란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운 과거, 그 무렵 그 여자가 병원 근처를 맴돌았다는 소문, 그리고 아이가 바뀌었다는 오래된 이야기. 이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엄청난 무게를 지닌 비밀이 될 터였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진실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최 실장은 조무사와 헤어진 뒤 골목을 걸으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만으로도 주미란을 충분히 흔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이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자신을 지운 그 여자가 이 한마디에 얼마나 흔들릴지 최 실장은 훤히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조무사에게 몇 번이고 그날의 이야기를 되물었습니다. 언제쯤이었는지, 어느 산모의 이야기였는지, 그 소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조무사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지만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그 소문만은 꽤 오래 병원 안을 떠돌았다고 거듭 확인해 주었습니다. 최 실장에게는 그 확인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여자가 유모로 들어간 게 바로 그 무렵이란 말이지. 그리고 병원에선 아이가 바뀌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최 실장은 그 두 가지를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아보았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그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미란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지를 표정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여기에 무언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테니까요. 당신 이제 내 손안에 있어. 최 실장은 수첩을 코트 안주머니에 소중히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짓밟혀온 자의 눈에 처음으로 희미한 승기가 어렸습니다.
이제 그는 이 패를 어떻게 쓸지만 정하면 되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청마의 기획실에서는 차석진이 하루 종일 밀려드는 보고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공모전을 둘러싼 뒷말이 사내에 무성하게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7번 참가자 곧 고은설의 작품이 심사에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 일을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90점 넘게 줬는데 팀장님은 0점을 줬다면서요. 애초에 누굴 떨어뜨리려고 작정한 거 아니냐는 말도 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차석진의 귀에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차석진은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그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해야 할 심사가 흔들린다는 소문이 퍼지면 공모전 자체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강혜라를 불렀습니다. 강 팀장,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두자. 심사는 규정대로만 가는 거야. 개인 감정이 끼어들 자리는 없어. 차석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혜라는 입술을 삐죽였지만 차석진의 서늘한 눈빛 앞에서는 함부로 대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그냥 내 기준대로 점수 준 것뿐인데 그 기준이 문제라는 거야. 앞으로 심사에 조금이라도 잡음이 생기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차석진이 못을 박았습니다. 강혜라는 무어라 반박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고 자리를 떴습니다. 홀로 남은 차석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규정을 지키라는 그 말은 온전히 공정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스스로도 인정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자꾸만 로비에서 마주쳤던 고은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공모전 접수 현장에서 그리고 공항에서 말없이 눈이 마주쳤던 그 순간들이요. 10년이라는 세월을 사이에 두고 다시 나타난 그 얼굴은 차석진의 마음을 자꾸만 어지럽혔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고 했었지. 차석진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자신이 건넨 짧은 말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그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10년 전 유학을 떠나기 전날 나눈 약속이 아직도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자던 그 말은 오랜 세월 지켜지지 못한 채였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하필 이런 자리에서 다시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차석진은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청마의 기획실장이었고 강혜라와의 혼사가 오가는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공모전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한 참가자에게 마음이 기울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자체로 공정을 해치는 일이 될 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더욱 규정을 앞세웠고 감정을 안으로 눌렀습니다. 공과 사를 구분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면서도 그의 시선은 자꾸만 고은설이 서 있던 로비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석진은 고개를 흔들며 다시 서류로 눈을 돌렸지만 어지러운 마음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심사의 공정을 지키려는 마음과 오래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그의 안에서 조용히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고은설은 서미래의 별채에서 서연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재는 얼마 전부터 고은설에게 잠시 숨을 고르라고 권하던 참이었습니다. 은설 씨, 지금은 무리하게 밀어붙일 때가 아니에요. 힘을 아꼈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써야 해요. 서연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고은설은 그 말뜻을 알면서도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는 일이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머니에 대한 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어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고은설이 나직이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재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 역시 10년을 그렇게 견뎌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연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은설 씨한테 하나 말해 둘 게 있어요. 고은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마에서 밀려난 사람 하나가 요즘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실장급 인사였는데 회사 근처를 맴돌면서 뭔가를 뒷조사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서연재의 말에 고은설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뒷조사요? 누구를요?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다만 그 사람이 노리는 게 우리가 좇는 것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연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고은설은 그 말을 곱씹으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헤아렸습니다. 청마에서 밀려난 사람 그리고 그가 파고드는 누군가의 과거. 그것이 어쩌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실의 언저리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 노리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고은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팽팽한 긴장이 실렸습니다. 서연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살펴볼 생각이에요. 다만 은설 씨는 지금은 나서지 말고 저를 통해서만 움직여줘요. 자칫하면 저쪽이 먼저 우리를 알아챌 수 있으니까. 고은설은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님, 그 사람이 파고드는 게 혹시 어머니 일과 이어져 있을까요? 서연재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은설의 눈빛에는 이미 그렇게 믿고 싶은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건 저도 아직 몰라요. 다만 그 가능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지켜보는 거예요. 은설 씨가 조급해서 먼저 움직이면 그 실마리마저 놓칠 수 있어요. 서연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고은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급함을 누르는 일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지금은 서연재를 믿고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어둠 속을 홀로 더듬어 온 그녀에게 이제 함께 진실을 좇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은 이미 어둠 속 그 낯선 그림자를 향해 곤두서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손에 넣은 단서를 어떻게 쓸지 오래 고민했습니다. 오래된 병원의 소문, 아이가 바뀌었다는 흐릿한 기억, 그리고 주미란이 그 무렵 그 근처를 맴돌았다는 정황. 이 조각들을 세상에 드러내 진실을 밝히는 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실장에게는 애초에 그럴 뜻이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든 말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최 실장은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정의도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자신이 억울하게 잃은 것을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리베이트라는 누명으로 짓밟힌 명예, 청마에서 누리던 자리, 그리고 그동안 손에 쥐고 있던 돈. 이 단서는 그 모든 것을 되찾을 지렛대였습니다. 최 실장은 이 패를 주미란을 흔드는 데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퍼뜨리겠다고 협박하면 그 여자는 어떻게든 자신의 입을 막으려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막는 대가로 최 실장은 잃어버린 것들을 되돌려 받을 셈이었습니다. 돈이든 자리든 당신이 알아서 내놓게 만들어주지. 최 실장은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우지 않고 남겨둔 주미란의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잠시 그 번호를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서두르지도 흥분하지도 않아야 했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노예한 여자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오히려 자신이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최 실장은 신중하게 문자 하나를 눌러 넣었습니다. 지나간 유모 시절과 오래된 병원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다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협박은 한마디도 담지 않았지만 그 몇 줄만으로도 주미란은 충분히 알아들을 것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린 채 잠시 멈췄습니다. 최 실장은 이 만남을 어떻게 끌고 갈지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그려보았습니다. 처음부터 패를 다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슬쩍 흘리듯 병원과 유모 시절 이야기를 꺼내 상대가 스스로 겁을 먹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는 순간 원하는 것을 요구할 셈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리와 돈, 그리고 자신을 짓밟은 것까지 전부 다요. 급할 것 없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여주지. 최 실장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회사에서 온갖 협상과 뒷거래를 지켜본 그였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몰아야 스스로 무릎을 꿇는지 그는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다. 그는 낮게 중얼거리며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어둠을 가로질러 주미란에게로 날아갔습니다. 오래 벼려온 칼이 마침내 첫 번째 겨냥을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 한 통의 문자가 불러올 파장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늦은 밤 주미란은 홀로 앉아 있다가 울린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낯선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던 최 실장의 번호였습니다. 화면에 뜬 짧은 문자를 읽어 내려가던 주미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유모 시절 그리고 오래된 병원. 그 몇 마디가 담고 있는 뜻을 주미란은 곧바로 알아챘습니다. 이 인간이 결국 주미란은 낮게 내뱉었습니다. 겉으로는 담담한 척했지만 속내는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자신의 뒤를 캐고 다닌다는 나 부장의 보고를 받았을 때부터 언젠가 이런 순간이 오리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가 직접 연락을 넣어오자 오랫동안 눌러온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미라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침착해. 그자가 뭘 알겠어. 고작 소문 몇 개 주워들은 것뿐이겠지. 그녀는 최 실장이 확실한 증거를 쥐고 있을 리 없다고 되뇌었습니다. 그 시절 일은 자신이 직접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처리한 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아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자신 하나뿐이라고 주미라는 굳게 믿어왔습니다. 최 실장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손에 쥘 수 있는 건 흐릿한 소문 몇 조각뿐일 터였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소문이라도 그것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면 걷잡을 수 없어지는 법이었습니다. 주미라는 곧바로 나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각이었지만 나 부장은 곧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부장. 지금 당장 알아볼 게 있어. 주미란의 목소리는 다시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 만나자는 거야.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할지 그자가 정하기 전에 그자의 움직임을 미리 다 파악해놔. 접촉 장소와 시간, 그자가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이사님. 은밀히 알아보겠습니다. 나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주미라는 어둠 속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 실장이 보낸 문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유모 시절 오래된 병원. 그 몇 글자가 마치 오래 잠겨있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주미라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딛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떠올렸습니다. 남의 인생을 삼키고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치우며 쌓아 올린 자리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 흐릿한 소문 하나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 주미란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만나주지. 네가 뭘 아는지 어디 얼굴 좀 보자. 주미란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겁을 먹은 채 끌려다닐 생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해 그자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제 눈으로 확인할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위협이 된다면 늘 그래왔듯 조용히 치워버리면 그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남을 몰아세우기만 하던 그녀가 이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쫓기는 처지에 놓이고 있었습니다. 그 낯선 감각이 그녀를 밤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현재는 최 실장의 움직임을 더는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밀려난 실장급 인사가 청마 근처를 맴돌며 무언가를 뒷조사한다는 소문, 그리고 그것이 주미란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 모든 것이 서현재의 촉을 자꾸만 자극했습니다.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간 놓칠 수도 있어. 서현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최 실장의 뒤를 밟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오랜 법정 싸움으로 다져진 사람답게 함부로 나서지 않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어디를 다니고 누구를 만나며 무엇을 캐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면 어쩌면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배우의 실체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터였습니다. 서현재는 오래전 고은설의 재판을 떠올렸습니다. 이정태의 위증 하나에 무너지던 그 법정, 아무리 모순을 파고들어도 끝내 진실을 붙잡지 못했던 그 무력한 순간을요. 그때 이후로 서현재는 늘 한 발 늦었다는 자책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결코 늦지 않겠다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진범을 쫓는 은설 씨의 싸움과 저 낯선 사람의 원한. 이 두 개가 어딘가에서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 서현재는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고은설이 어머니를 위해 진실을 좇는다면 최 실장은 자신의 원한을 위해 주미란의 과거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목적은 전혀 달랐지만 두 사람이 파헤치려는 것은 결국 같은 여자의 감춰진 비밀일지도 몰랐습니다. 그 지점에서 두 갈래의 싸움이 하나로 맞물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실로 가는 길이 열리는 순간일 것이었습니다. 다만 서현재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섣불리 최 실장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가는 오히려 그자가 경계하며 몸을 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렵게 잡은 실마리마저 놓칠 터였습니다. 그래서 서현재는 자신이 나선다는 사실을 고은설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조용히 움직이며 최 실장이 무엇을 캐내는지를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서현재는 코트를 챙겨 입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신중하게, 그러나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요. 그는 최 실장이 자주 나타난다는 청마 인근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리를 걸으며 서현재는 오래 참아온 사냥꾼처럼 조용히 눈을 빛냈습니다. 최 실장이 주미란을 흔들려 한다면 그 과정에서 반드시 무언가가 밖으로 새어나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 가운데 하나라도 고은설의 어머니가 붙잡으려던 진실에 닿아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흐릿하던 그림의 윤곽이 조금은 더 선명해질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인 채 어둠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고은설의 셋셋집에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서미래의 별채로 아버지 고기양과 오빠 공국, 그리고 할머니 왕금자까지 함께 들어오게 되면서 오랜 세월 등을 돌렸던 가족이 한 지붕 아래 다시 모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할 만큼 서먹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 사이에 두꺼운 벽을 세워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집에서 부대끼며 지내다 보니 그 서먹함도 조금씩 옅어져 갔습니다. 아침이면 좁은 부엌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밥상을 차리고 저녁이면 둘러앉아 말없이 수저를 들었습니다. 고은국은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예전처럼 고은설을 매몰차게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며시 반찬을 밀어주거나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은설아, 이거 무겁다. 그냥 둬. 내가 할게. 고은국이 투박하게 말했습니다. 고은설은 그런 오빠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오빠.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에 오래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 녹아내렸습니다. 아버지 고기안도 늘 미안한 얼굴로 딸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할머니 왕금자만은 여전히 퉁명스러운 말투를 버리지 못했지만 그 독설에도 예전 같은 날이 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밥은 제때 챙겨 먹고 다니는 거냐. 얼굴이 반쪽이 됐구먼. 왕금자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고은설은 그 말이 걱정이라는 걸 알아채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할머니. 챙겨 먹을게요. 소소한 온기가 집안을 채웠지만 고은설의 마음 한편만은 여전히 팽팽하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사람을 아직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이 따뜻한 순간에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은설은 방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넣어둔 봉투를 꺼내 보았습니다. 오빠 고은국이 이정태에게서 받아낸 1,000만 원이었습니다. 위증을 사주한 자가 흘리고 간 그 돈은 고은설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로 가는 길목에 놓인 증거였고 반드시 끝을 보겠다는 결심의 증표였습니다. 고은국이 머리가 깨지면서까지 지켜낸 이 돈을 볼 때마다 고은설은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족의 온기에 잠시 마음이 풀리려다가도 이 봉투 앞에서 그녀는 다시 서늘하게 각오를 새겼습니다. 그날 밤 좁은 마루에 둘러앉은 가족들 사이로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고은국이 서투른 솜씨로 끓인 찌개를 두고 왕금자가 간이 맞네 안 맞네 잔소리를 늘어놓았고 고기안은 그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눈치를 살폈습니다. 고은설은 그 익숙한 실랑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끌려가던 날 담벼락 뒤에서 울기만 하던 아버지와 국가의 뜻이라며 등을 돌렸던 오빠였습니다. 그 사이에 쌓인 세월의 벽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질 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고은설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끝까지 갈게요. 고은설은 봉투를 손에 쥔 채 나직이 다짐했습니다. 이 가족을 다시 온전하게 만드는 길도 결국 어머니의 억울함을 푸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만 흩어졌던 이 가족도 비로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밤 공기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밤이 왔습니다. 최 실장과 주미라는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은밀한 자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조용한 찻집의 구석진 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속으로는 팽팽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주 이사. 최 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출 수 없는 냉소가 배어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여유로운 얼굴로 그를 맞았습니다. 실장님이야말로 요즘 바쁘시다면서요. 회사도 그만두신 분이 여기저기 발품을 많이 파신다던데. 주미란이 부드럽게 대받았습니다. 이미 최 실장의 움직임을 훤히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최 실장은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찻잔을 들었습니다. 덕분에요. 밀려나고 나니 시간이 많아서 옛날 생각을 자주 하게 되더군요. 특히 주 이사 옛날 이야기 말입니다. 최 실장이 슬쩍 미끼를 던졌습니다. 주미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그녀는 곧 태연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제 옛날 이야기라뇨? 뭐 재미난 게 있다고? 글쎄요. 유모 시절 말입니다.
그 전에 주 이사가 어느 병원 근처를 오래 맴돌았다던데. 참 그 무렵 그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지요.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소문이 돌았다더군요. 최 실장은 한마디 한마디를 천천히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흘렸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주미란의 손끝이 찻잔 위에서 아주 잠깐 멈췄습니다. 최 실장은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주미란이 담담하게 말했지만 최 실장의 입가에는 이미 서늘한 웃음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모르시면 됐습니다. 그냥 옛날엔 참 별일이 다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얘기가 엉뚱한 대로 흘러가면 곤란해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최 실장이 은근한 협박을 담아 말했습니다. 자신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지 않으면 이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확실한 증거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문 몇 조각을 슬쩍 흘리며 상대가 알아서 겁먹기를 노렸습니다. 주미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최 실장은 자신이 던진 미끼가 제대로 걸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저 여자의 눈 깊은 곳에 스친 불안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도통 모르겠지만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별별 상상을 다 하게 되는 모양이에요. 주미란이 애써 담담하게 받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최 실장은 그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상상이라. 글쎄요. 상상인지 아닌지는 이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판단하겠죠. 이를테면 청마의 안주인이라든가. 그 말에 주미란의 표정이 처음으로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최 실장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듯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억울하게 잃은 제 자리를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주 이사라면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을 텐데요. 최 실장이 냉소적으로 말끝을 맺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주미란은 최 실장의 협박 앞에서도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온갖 거래와 위협 속에서 단련된 그녀였습니다. 이 정도 흔들림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미란은 오히려 여유로운 웃음을 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실장님도 참 밀려나시더니 별 이상한 소문까지 다 주워오셨네요. 그런 뜬 소문으로 저를 흔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주미란이 담담하게 대받았습니다. 뜬 소문인지 아닌지는 주 이사가 더 잘 아시겠죠. 최 실장이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주미란은 끝내 표정을 흐트리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실 거예요. 괜히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다가 오히려 더 곤란해지지나 마세요. 주미란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서늘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겉으로는 어디까지나 여유로운 태도였습니다. 최 실장은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지만 상대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찻집을 나선 순간 주미란의 얼굴은 삽시간에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얼음처럼 차가운 살기가 어렸습니다. 최 실장이 쥔 것이 흐릿한 소문 몇 조각뿐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자를 이대로 두면 반드시 화근이 되리라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소문은 흘러다니어 언젠가 엉뚱한 사람의 귀에 닿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고은설에게 혹은 김정선에게 흘러가는 날에는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습니다. 안 되겠어. 저런 인간은 애초에 싹을 잘라야 해. 주미란은 낮게 내뱉으며 곧바로 나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부장. 최 실장 그 인간 확실하게 눌러놔. 다시는 그 입에서 그런 소리 못 나오게 완전히 밟아놓으라고. 주미란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확실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나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주미란은 어둠이 내린 거리를 홀로 걸었습니다. 걸음을 옮기면서도 주미란의 머릿속은 좀처럼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 하나쯤 눌러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자가 그 이야기를 어디서 누구에게 주워들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과 유모 시절. 그 흐릿한 소문이 아직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주미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위협이었습니다. 하나를 막아도 또 어디서 새어나올지 모르는 일이야. 주미란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세월 완벽하게 덮어왔다고 믿었던 과거가 실은 곳곳에 흔적을 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수록 그녀의 불안은 깊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남을 몰아세우기만 하던 그녀가 이제는 제 발밑을 위협하는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다시 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끝에는 예전에 없던 조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나 부장과 그 손발들이 최 실장을 궁지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최 실장이 다니는 길목마다 나타나 그를 압박했습니다. 최 실장이 만나려던 사람들에게 미리 손을 써 입을 막았고 그가 캐고 다니던 흔적들을 하나씩 지워 나갔습니다. 오랜 세월 청마의 굳은 일을 도맡아 온 나 부장이었습니다. 사람 하나를 올가매는 일쯤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님, 이쯤에서 그만두시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마시고. 나 부장이 최 실장을 어두운 골목으로 몰아붙이며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그의 뒤로는 험상궂은 산에 몇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가진 걸 다 잃을 각오가 아니라면 그 입 다무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형사 고발이 어떻게 되는지는 실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나 부장의 위협은 집요했습니다. 최 실장이 그동안 벌인 뒷조사의 흔적들, 그가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형사 고발까지. 나 부장은 그 모든 약점을 하나하나 짚으며 최 실장을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최 실장은 끝까지 버텨보려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직 패가 있다고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청마라는 거대한 조직이었고 자신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외톨이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최 실장은 자신이 무모한 싸움을 벌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밀어붙이다가는 남은 것마저 다 잃고 감옥에 갈지도 몰랐습니다. 알겠소. 알겠으니 이만 좀 놔주시오. 결국 최 실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래 벼려온 칼은 정작 겨눈 상대의 목에 닿기도 전에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주밀안의 과거를 입에 올리지 않겠다고 조용히 물러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 부장은 그제야 손을 거두었습니다. 골목에 홀로 남은 최 실장은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래 벼려온 복수가 이토록 허무하게 꺾이자 그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밀안이라는 여자는 역시 자신 따위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두려움만 안고 물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려던 건지. 최 실장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애써 모은 단서들을 이제 모두 묻어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는 그 여자를 건드릴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 부장도 주밀안도 그리고 최 실장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무너지기 전까지 여기저기 흘리고 다녔던 단서의 파편들이 이미 다른 누군가의 손으로 흘러 들어간 뒤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최 실장 본인은 입을 다물었지만 그가 버려놓은 판은 이미 그의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 뒤를 밟아 온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서현재는 최 실장이 무너지기 직전 그가 흘리고 다닌 흔적들을 조용히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만난 사람들, 그가 드나든 병원 근처의 골목들, 그리고 그가 무심코 내뱉은 몇 마디 말들을요. 나 부장이 최 실장을 압박해 입을 막는 동안 서현재는 오히려 최 실장이 남긴 부스러기들을 하나씩 주워 모았습니다. 병원 그리고 유모 시절. 서현재는 자신이 확보한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곰곰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최 실장이 캐고 다닌 것은 주밀안의 오래된 과거였습니다. 그 여자가 청마의 유모로 들어오기 전 어느 병원 근처를 맴돌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무렵 그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 확증은 아니었습니다. 늙은 사람들의 흐릿한 기억과 밀려난 자의 원한이 뒤섞인 조각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서현재는 그 조각들 속에서 어떤 무게를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고은설의 곁을 지키며 그는 고은설의 어머니 박희정이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다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오래된 병원 이야기가 박희정이 끝내 붙잡으려 했던 그 진실과 맞닿아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섣불리 단정해선 안 돼. 하지만 그냥 넘길 수도 없어. 서현재는 신중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이야기로 고은설을 흔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무너질지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실마리를 고은설에게 알리지 않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고은설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어머니의 진실에 한 발 다가서는 단서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서현재는 오랜 고민 끝에 고은설을 찾아갔습니다. 별채의 불빛 아래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은설 씨.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 너무 앞서가진 말고 들어줘요. 고은설이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마에서 밀려난 그 사람이 어떤 여자의 오래된 과거를 캐고 다녔어요. 유모로 일하기 전에 어느 병원 근처를 맴돌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병원에서 오래전에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소문. 그런 조각들이에요. 이걸 은설 씨한테 말해야 할지 저도 오래 고민했어요. 괜히 헛된 희망을 드리는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은설 씨는 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연재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고은설이 무엇을 위해 버텨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억울함 그리고 자신의 뒤바뀐 운명. 그 진실을 밝히는 일이 고은설에게 어떤 의미인지 서연재는 감히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서연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고은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하던 얼굴이 이야기가 깊어질수록 점점 굳어졌습니다. 뒤바뀐 아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녀의 눈동자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가족과 다른 혈액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날의 기억이 불현듯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서연재는 그 변화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말을 골랐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몇 번이고 강조했습니다. 전에 들은 단서를 마주한 고은설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병원 뒤바뀐 아이 그리고 지워진 과거. 서연재가 조심스럽게 풀어놓은 그 조각들이 고은설의 마음속에서 무언가와 맞부딪혔습니다. 아직은 무엇 하나 또렷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자신을 짓눌러온 출생의 비밀, 그리고 어머니 박희정이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했던 진실이 이 흐릿한 이야기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밝히려 했던 게 어쩌면 이거였을까요? 고은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재는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단정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몰라요, 은설 씨.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붙잡으려던 진실에 우리가 조금은 가까워진 것 같아요. 서연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고은설은 손끝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더듬어온 진실의 조각이 이제 겨우 손끝에 닿을 듯 말 듯 아른거렸습니다. 아직은 잡히지 않았지만 분명 예전보다는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고은설의 가슴은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반드시 밝혀낼게요. 어머니가 묻다 한 것까지 제가 다 끝낼게요. 고은설은 나직이 그러나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과 결심이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주미라는 홀로 어두운 방 안에 서 있었습니다. 최 실장의 입은 막았지만 그녀의 불안은 조금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최 실장 하나를 눌러 놓았다고 해서 자신의 과거가 다시 어둠 속에 묻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둘 자신의 지난날을 아는 사람이 혹은 그 언저리를 캐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새어나간 거지? 대체 얼마나 알고 있는 거야? 주미라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최 실장이 처음이었다면 다음은 또 누구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래전 그 병원의 밤을 아는 사람은 자신뿐이라 믿어왔건만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흐릿한 소문 하나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다니며 어느새 자신의 목전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주미라는 창가에 서서 어두운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자신의 과거를 좇는 눈들이 조용히 늘어가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늘 남을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기만 하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그림자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쫓기는 자의 불안이 그녀의 온몸을 서늘하게 감쌌습니다. 주미라는 어둠 속에 홀로 서서 좀처럼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편 별채에서는 고은설이 어머니가 남긴 진실의 실마리를 손에 쥐고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곳에서 한 사람은 진실을 향해 다가서고 한 사람은 그 진실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흩어져 있던 진실의 조각들이 이제 조금씩 하나의 그림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선 회차에서 벌어진 일들이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혜라가 고은설을 심사에서 떨어뜨린 그 조작이 왜 여기서 끝나지 않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리베이트 누명으로 청마에서 쫓겨난 최 실장이 다시 고개를 든 이유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래 지어온 주미란의 과거와 진범을 쫓는 고은설의 발걸음이 어디서 만나게 될지 인물들의 관계와 그동안 깔린 단서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앞선 회차에서 주미란이 최 실장을 쳐낸 방식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주미란은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았습니다. 부하 나 부장을 시켜 최 실장의 행사비 리베이트 정황을 캐게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자료를 법무팀의 익명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최 실장은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토해내라는 톡촉에 시달렸습니다. 집까지 내놓아야 할 처지로 몰렸고 형사 고발 위기에까지 다다랐습니다. 강영우는 오른팔이 떨어져 나갔다며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이 장면이 중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주미라는 사람을 무너뜨리되 자신은 늘 그림자 뒤에 섰습니다. 이선주를 하차시킨 공작도 화재 CCTV를 지운 일도 모두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남의 손을 빌려 상대를 치우고 자기는 깨끗한 얼굴로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최 실장은 그저 한번 밀려난 사람이 아닙니다. 청마의 안방 살림을 오래 주무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미란이 어떤 여자인지 곁에서 지켜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주미란의 계산에 빈틈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미란은 차석진을 그 빈자리에 앉히려는 포석으로 최 실장을 쳐냈습니다. 강혜라를 나아가 자신을 돕는 길이라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짓밟힌 사람은 잃을 것이 없어집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상대가 됩니다. 최 실장은 정면으로 부딪혀서는 주미란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최 실장이 다른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면 승부가 아니라 주미란의 발밑을 파고드는 길입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상대의 약점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최 실장은 그 약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최 실장이라는 인물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 실장은 오래 회사 생활을 하며 온갖 협상과 뒷거래를 지켜본 사람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몰아야 스스로 무릎을 꿇는지 잘 아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밀려나 모든 것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잃을 것이 없어진 사람은 오히려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켜보고 조용히 파고드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최 실장이 청마 언저리를 떠나지 않고 맴돈다면 그것은 미련이 아니라 노림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언가를 잃은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라 무언가를 노리는 사람의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주미란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녀가 무엇을 감추고 사는지부터 보아야 합니다. 주미란은 원래 이름이 주혜숙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자신의 지난날을 두고 주미란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비루했던 이름과 과거를 다 지우고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 인물의 뿌리 깊은 강박이 담겨 있습니다. 주미란이 청마에 처음 발을 들인 자리는 아이를 돌보는 유모였습니다. 지금은 재단 홍보이사까지 올라섰지만 그 시작은 남의 집 아이를 키우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미란은 그 유모가 되기 이전의 삶을 철저히 지워두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마치 그 이전의 삶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덮어둔 사람입니다. 앞선 회차에서 최 실장이 던진 한마디가 그래서 의미심장합니다. 최 실장은 주미란을 찾아와 유모 시절이나 떠올리라며 그녀의 과거를 들췄습니다. 컷으로는 홍보이사 자리를 두고 벌인 신경전처럼 보이는 대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무거운 뜻이 숨어 있습니다. 청마 안에 주미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이 최 실장 말고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미란에게 가장 아픈 급소라는 사실입니다. 주미란이 김정선 앞에서 보이는 얼굴을 떠올려보면 이 강박이 더 또렷해집니다. 주미란은 김정선 앞에서는 더없이 살뜰하고 공손한 사람입니다. 사모님이라 부르며 충성을 다하는 실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얼마나 서늘해지는지 곁에서 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그토록 다른 사람이라면 그 과거 또한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전혀 다를 것입니다. 유머라는 이름 뒤에 아무도 짐작 못할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최 실장은 바로 그 흐릿한 데를 정확히 짚은 것입니다. 허점 하나 없는 여자에게 딱 한 군데 흐릿한 곳이 있다면 거기가 급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난날을 지운다는 것은 지워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이 유모 시절이라는 낡은 상처가 다시 건드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 실장에게 그것은 주미란을 흔들 지렛대가 됩니다. 주미란에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덮어야 할 뇌관이 됩니다. 지어온 과거가 오래 잠들어 있다가 서서히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드라마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오래전 병원에서 벌어진 일이 놓여 있습니다. 주미란은 오래전 병원에서 자신의 딸과 김정선의 딸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 일로 강혜라는 청마의 딸로 자랐고 고은설은 버려진 뒤 박희정의 손에 컸습니다. 이 뒤바뀐 운명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아챈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박희정입니다. 박희정은 주미란의 옛 이름과 지난날을 알아보았습니다. 찻잔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고
끈질기게 파고들어 주미란의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한때는 주미란과 더불어 그 전모를 아는 단 두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박희정을 주미란은 세림타워 옥상으로 유인해 떨어뜨렸습니다. 박희정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서 분명해집니다. 박희정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제 그 병원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주미란 하나만 남았습니다. 주미란은 그 사실에 오래도록 마음을 놓았을 것입니다. 자기 하나만 입을 다물면 영원히 덮이는 비밀이라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완전히 묻히는 비밀은 없습니다. 주미란은 남의 비밀을 파고들어 사람을 무너뜨려 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비밀도 언젠가 파헤쳐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병원의 진실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오직 주미란 하나뿐입니다. 고은설은 자신이 입양된 사실만 알 뿐 뒤바뀐 운명의 전모는 알지 못합니다. 강혜라도 자기가 청마의 딸이라 믿으며 자랐습니다. 김정선은 친딸이 지척에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최 실장이 파고드는 것도 아직은 확실한 진실이 아니라 흐릿한 소문의 조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조각들이 하나로 이어진다면 엄청난 무게를 지닌 비밀이 됩니다. 주미란이 유모로 들어간 그 무렵 병원에서 아이가 뒤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나란히 놓이는 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이 봉인된 비밀이 뜻밖의 손에 건드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 실장이 파고드는 주미란의 과거와 오래전 병원에서 벌어진 그 일은 같은 뿌리에 닿아 있습니다. 최 실장이 확실한 진실을 손에 쥐지는 못하더라도 흐릿한 소문만으로도 주미란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기색을 보이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거기에 무언가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은설의 싸움이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고은설은 어머니 박희정을 잃고 살인 누명을 쓴 채 10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출소한 뒤에는 위증자 이정태를 쫓아 진실의 실마리를 더듬어 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실 하나에 다다랐습니다. 이정태와 접촉한 차량이 청마그룹의 법인 차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목이 고은설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서현재가 확인해보니 그 차의 그 주 운행 기록만 감쪽같이 지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청마 안에서 익숙한 손으로 흔적을 없앤 것입니다. 배우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청마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은설은 결심했습니다. 그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말입니다. 공개 디자이너 공모전이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은설은 아직 그 배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사람이 바로 주미란이라는 것도, 그 주미란이 자신의 생모를 죽인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서현재 역시 청마 안에 낯선 움직임이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낄 뿐입니다. 10년 전 이정태의 위증으로 고은설이 무너지는 걸 지켜본 서현재는 세상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이란 없다고 뼈에 새긴 사람입니다. 고은설이 왜 이렇게까지 매달리는지도 함께 짚어볼 대목입니다. 고은설은 10년을 감옥에서 보내는 동안 하루도 어머니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는 다짐 하나로 버텨온 사람입니다. 강혜라가 앞을 막아설수록 고은설은 오히려 확신을 얻습니다. 상대가 저리 필사적으로 막으려 든다는 건 청마 안에 감춰진 무언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강혜라는 눈에 보이는 적이지만 어머니를 옥상에서 떨어뜨린 진짜 손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고은설은 그 진짜 손을 잡기 전에는 멈추지 않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서현재의 촉이 뜻밖의 실마리를 붙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마에서 밀려난 사람이 원한을 품고 뒷조사를 벌인다는 낌새를 서현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과 자신들이 쫓는 배우가 어딘가에서 맞닿아 있을지 모른다는 예감입니다. 고은설의 폭수와 최 실장의 원한이 같은 지점을 향하고 있다면 이 낯선 그림자는 뜻밖의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강혜라와 주미란이 고은설을 대하는 온도는 사뭇 다릅니다. 앞선 회차에서 강혜라는 고은설을 심사에서 떨어뜨리려 무리한 짓을 벌였습니다. 심사위원을 회유해 고은설의 작품에 아예 0점을 매기겠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들은 90점 넘게 준 작품이었습니다. 혼자만 0점을 준 그 조작이 유독 튀어서 직원들이 뒤에서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혜라의 이런 폭주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강혜라는 어릴 때부터 원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한 경험이 낯선 사람입니다. 금수저가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고야 마는 성격입니다. 고은설은 그런 강혜라에게 성벽의 균열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강혜라의 눈에 고은설은 그저 성가신 경쟁자로만 보입니다.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회방꾼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미란에게 고은설이라는 이름의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주미라는 자신이 누명을 씌워 치워버린 사람이 하필 청마의 문을 두드린다는 사실에 낯빛이 굳었습니다. 오랜 세월 피로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의 불안한 균열을 고은설의 등장이 다시 건드린 것입니다. 강혜라의 짜증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거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강혜라는 이사님이 도와주면 어떻게든 될 거라며 주미란에게 매달립니다. 이 대목에서 주미란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이러니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주미란이 그토록 강혜라를 감싸고 도는 데는 남모를 까닭이 있습니다. 강혜라를 갓난쟁이 때부터 손수 먹이고 씻겨 키운 사람이 바로 주미란입니다. 김정선은 그 마음씀이 유난하다 여기면서도 그 유별난 애정의 뿌리가 무엇인지는 꿈에도 모릅니다. 주미란이 강혜라를 청마의 주인으로 앉히려는 것도 그 숨은 모성에서 나온 셈법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강혜라가 앞뒤 없이 굴며 판을 흔들어 놓습니다. 지켜주려는 마음과 이를 그르치는 행동이 자꾸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두 사람의 어긋난 셈법이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혜라는 앞뒤 없이 굴다가 오히려 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티나는 조작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청마 안이 술렁이게 됩니다. 주미라는 조용히 싹을 자르려 드는데 강혜라는 자꾸 판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어긋남이 주미란의 불안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선 회차의 끝자락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고은설은 자신을 떨어뜨린 강혜라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끝낼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다며 서늘하게 맞섰습니다. 반드시 되찾아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마 바깥에서는 밀려난 사람의 원한이 조용히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처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닮은 데가 있습니다. 고은설은 억울하게 잃은 어머니를 위해 청마를 파고듭니다. 최 실장은 짓밟힌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 청마를 파고듭니다. 목적은 다르지만 두 사람이 겨눈 관역은 서서히 같은 곳으로 모여듭니다. 바로 주미란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고은설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최 실장도 그저 옛 원한을 갚으려 할 뿐입니다. 하지만 두 칼 끝은 이미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두 자루의 칼이 아직 서로의 존재를 모른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고은설은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모릅니다. 최 실장 또한 고은설이 누구인지 그녀가 무엇을 쫓는지 알지 못합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이유로 청마의 같은 문을 노려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문 안에 주미란이 있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던 두 사람이 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드라마가 오래 깔아온 복선이 열매를 맺는 지점입니다. 여기서 주미란의 대응 방식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주미란은 나 부장을 불러 회사 안팎의 낯선 움직임을 하나도 빠짐없이 살피라 지시했습니다. 누가 회사 주변을 기웃거리는지 쓸데없이 뭘 캐고 다니는 사람은 없는지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주미란이 위협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불안이 서서히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차에는 이 세 갈래의 움직임이 조금씩 얽혀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은설과 서현재의 진범 추적, 최 실장의 과거 파헤치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막으려는 주미란의 경계입니다. 세 갈래가 한 지점에서 부딪히는 순간 오래 덮여있던 비밀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피로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이 낡은 과거 앞에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그 균열의 첫 조짐이 서서히 드러나는 흐름입니다. 오늘 짚어본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주미란은 최 실장을 쳐내면서 잃을 것 없는 원수 하나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원수가 겨눈 곳이 하필 주미란이 가장 깊이 묻어둔 유모 시절이라는 과거입니다. 박희정의 죽음으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주미란 하나만 남았지만 세상에 완전히 묻히는 비밀은 없습니다. 고은설의 폭수와 최 실장의 원한이 같은 관역을 향해 서서히 모여드는 지금 오래 덮여있던 진실이 첫 균열을 보이려 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그 실마리가 어떻게 엮여갈지 함께 지켜보시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너진 최 실장이 붙든 마지막 패가 하필 주미란의 급소였다는 점, 그리고 고은설의 칼과 최 실장의 칼이 같은 곳을 향한다는 점이 가장 눈길이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래 지어온 과거는 결국 가장 아픈 곳으로 돌아오는 법이지요. 다음 회차에는 주미란의 낡은 비밀이 어떻게 흔들리기 시작하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